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396페이지. 유아기 이야기는 영웅의 기환 혹은 그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그 결론에 이른다. 첫 번째 경우가 바로 푸에블로 인디언의 물 항아리 이야기에 나타난다. 마을 남자들이 토끼 사냥을 하러 가게 되자 물 항아리 소녀는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면서 외조부를 졸랐다. 할아버지, 고원 기슭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저도 토끼를 잡고 싶어요. 얘야, 너에겐 팔도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토끼를 잡을 수 있겠느냐. 외조부가 대답했다. 그러나 물 항아리 소녀는 부득부득 우겼다. 어쨌든 데려다 주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늙으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잖아요. 아들에게는 다리도 팔도 눈도 없는지라 어미는 울었다. 그러나 식구들은 이따금씩 항아리 주둥이에다, 즉 그의 입에다 먹을 것을 넣어주곤 하지 않았던가? 다음날 아침 외조부는 그를 데려다 고원 기슭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물 항아리 소녀는 구르기 시작, 오래지 않아 토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추적했다. 늪에 이르는 내리막길에는 바위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 부딪히자 물 항아리가 깨지면서 소년이 나왔다. 그는 자기 껍질이 부서지고 비로소 소년, 아주 크고 잘생긴 소년이 된 것을 몹시 기뻐했다. 소년은 구슬 목걸이에 옥 귀고리까지 걸고 무도회용 치마, 가죽신, 가죽 저고리 차림을 하고 있었다. 토끼 여러 마리를 잡아 외조부에게 바치니 외조부는 의기양양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406페이지. 인간의 형상을 한 영웅의 제세 기간은 마을과 도시가 온 땅을 뒤덮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 태초부터 있었던 많은 괴물들은 여전히 외곽지대에 웅크린 채 인간의 사회에 대해 심술을 부리거나 인간의 길을 꺾는다. 이러한 괴물들은 정복되어야 한다. 항아리에서 꺼내어지자 단 하루 만에 장성했던 쿠토이스 혹은 선지덩이는 살인자인 양부모의 사위를 죽이고 인군의 도깨비들을 모조리 없앴다. 그는 곰이란 곰은 모조리 죽였지만 곧 새끼를 낳을 암곰 한 마리만은 예외였다. 암곰이 하도 애원해서 살려준 것인데 그가 이 곰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는 곰이 한 마리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뱀이란 뱀을 모조리 잡아 죽이되 곧 알을 낳을 뱀 한 마리만은 살려주었다. 이윽고 그는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는 길을 택했다. 그가 길을 가는데 문득 일질 광풍이 몰아치며 마침내 그를 거대한 물고기의 입으로 쳐넣었다. 이 물고기는 무엇이든 삼키는 괴물로 그 바람도 결국 그 물고기가 빨아들이는 기운이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그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발견했다.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산 사람도 덜어는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렀다. 이 물고기에게도 어디엔간 심장은 있을 것이요. 춤을 추도록 합시다. 그는 얼굴에다 흰색을 칠하고 두 눈과 입 가장자리에는 검은색으로 원을 그린 다음 흰 돌칼을 머리 위에다 붙잡아 베었다. 누군가가 말발굽으로 만든 딱따기를 가져와 박자를 맞추었다. 사람들은 모두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동안 선지덩이는 두 팔을 날개처럼 벌리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돌칼 끝이 심장에 박힐 수 있도록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었다. 요행이 돌칼이 심장을 찔렀다. 물고기가 죽자 그는 심장을 도려냈다. 그리고 물고기의 갈비뼈 사이를 도려내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해 주었다. 선지덩이는 다시 여행을 떠나야 했다.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그에게 곧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씨름을 하자고 도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인즉 절대로 그 여자에게 말대답을 해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깃전으로 홀리고 길을 떠났다. 얼마나 갔을까? 여자 하나가 나타나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다.
실소. 갈 길이 바빠서. 하고 선짓덩이가 대답했다. 그러나 4번이나 가까이 오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선짓덩이는 고쳐 대답했다. 좋소. 가긴 하겠소만 내 워낙 지친 참이니 잠깐만 기다려야겠소. 먼저 좀 쉰 연후에 가리다. 좀 쉬어야 당신과 씨름을 겨룰 수 있을 게 아니겠소. 선짓덩이는 쉬면서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보다가 땅바닥에 큰 칼이 여러 개 꽂힌 채 덤불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칼끝이 모두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선짓덩이는 여자가 어떻게 씨름 상대를 죽였는지 알았다. 상대를 그 칼 위에다 매다 꽂았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쉰 그가 일어섰다. 여자는 조금 전에 선짓덩이가 칼을 보았던 지점으로 오라고 했다.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소. 씨름을 시작하기 전에 몸이나 좀 풀기로 합시다. 선짓덩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푸는 척하다 느닷없이 그 여자를 불끈 안아 칼날 위로 집어던졌다. 여자는 토막나고 말았다. 선짓덩이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후 그는 몇몇 노파들이 불을 피워놓고 노숙하는 곳에 이르렀다. 노파들은 그에게 조금 더 가면 그네 타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즉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그네를 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시 길을 떠난 선짓덩이는 얼마 후 급류 옆 제방 위에 메인 그네를 보았다. 여자 하나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한동안 여자와 그네를 관찰한 그는 여자가 어떻게 해서 함께 그네 타는 사람을 죽이는지 알아냈다. 함께 그네를 타고 나아가 급류 위에서 상대를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여자에게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네를 타시는군요. 그네 타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싫어요. 당신이 타는 걸 보고 싶은데. 여자가 말했다. 죽이려고 그런 거죠. 나도 할 테니까 당신이 먼저 타봐요. 좋아요. 탈 테니까 잘 봐요. 다음엔 꼭 당신이 해야 해요. 여자는 그네를 타고 급류 위로 나아갔다. 선짓덩이는 한동안 여자가 그네 타는 걸 구경하다가 말했다. 내가 준비할 동안 한 차례 더 해봐요. 그러나 선짓덩이는 여자가 다시 그네를 탄 채 급류 위에 이르자 그네줄을 끊어버렸다. 깎아지른 듯한 두기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혜로 이 죽음의 위험을 탈피했네요. 우리는 동화 거인을 죽인 소년책에서 그리고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같은 영웅의 업적을 그린 고전에서 읽어 이런 영웅적인 행위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 성자들의 전설에도 자주 등장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성 마르타에 관한 프랑스의 이야기도 그런 유형의 이야기다. 당시 론강과 아비뇽과 아를 사이에 위치한 숲에는 황소보다 크고 말보다 길고 이빨이 뿔처럼 날카롭고 양쪽에 날개가 달린 반수 반어인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 이 용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죽이고 배를 가라앉히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괴물은 원래 갈라티아에서 수로를 통해 온 것이었다. 이 괴물의 아버지는 레비아단이었고 어머니는 오나그로스이었다. 레비아단은 바다에 사는 뱀의 형상을 한 괴물이고 오나그로스는 만지는 족족 불길로 태워버리는 갈라티아의 괴물. 둘 다 무서워요. 성 마르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용에게로 갔다. 숲속에서 마침 인육을 먹고 있는 용을 발견한 성 마르다는 그 용에게 성수를 뿌리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괴물은 양처럼 순해져 성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성 마르다는 허리띠를 풀어 양의 목에다 매어 이웃 마을로 끌어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로 용을 쳐 죽였다. 이 용은 타라스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 이 마을은 그 이름과 비슷한 타라스콘이라 불렸다. 그 전까지 그 마을 이름은 검은 호수라는 뜻인 네를룩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 강가에 짙은 숲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대의 전사인 왕은 괴물의 퇴치를 자기 임무로 생각했다. 용과 대적한다는 빛나는 영웅의 신조는 모든 군사 행동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한 방편이 되어 주었다.
이 때문에 아카드의 사르곤 왕의 다음과 같은 설형 문자 점토판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의 업적을 과도하게 포장한 수많은 기념비적 서판이 만들어졌다. 사르곤 왕은 자기 백성들의 문명의 모태가 된 수메르의 수많은 도시를 파괴한 장본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414페이지. 최고의 영웅이란 우주 발생적 순환의 연동력을 추진시키는 영웅이 아니라 오고 감, 기쁨과 고뇌가 교체되는 세계의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의 실제가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영웅이다. 이러한 영웅이 되려면 보다 깊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개념 작용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영웅의 상징이 명검이라면 두 번째 영웅의 상징은 권위의 홀장 혹은 율법서다. 첫 번째 영웅의 특징적인 모험이 신부를 얻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영웅의 특징적 모험은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는 것이다. 이 아버지는 곧 보이지 않는 미지의 존재다. 두 번째 모험의 유형은 종교적인 성인전의 패턴과 일치한다. 아무리 단순한 민화라도 사생아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민화는 갑자기 의미심장해진다. 이 질문은 인간과 불가시적인 존재의 문제를 건드린다. 이어서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는 신화 모티브가 전개된다. 푸에블로족의 영웅 물 항아리 소년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머니는 모르겠다 하고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소년은 또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 뿐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일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찾을 수 없다. 나는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내가 네 아버지를 찾을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압니다.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가고 싶어 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점심 도시락을 마련해 주었고 아들은 길을 떠났다. 그는 동남쪽 이른바 와이유포이디 샘 쪽으로 갔다. 샘 가까이 간 그는 샘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걸 보았다. 물 항아리는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였다. 그는 물 항아리에게 물었다. 어디를 가느냐? 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 남자가 물었다. 제 아버지는 이 샘 안에서 삽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없을 게다. 어쨌든 샘 속으로 들어가 보렵니다. 아버지는 그 속에 사시니까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 남자가 다시 물었다. 글쎄요, 어른이 제 아버지 같군요. 물항아리가 대답했다. 내가 뇌의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른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물항아리 소년을 노려보았다. 무시무시한 시선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년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소리쳤다. 어르신이 제 아버지십니다. 그제서야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내 아버지다. 내 너를 맞으러 샘에서 나왔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물항아리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 것을 몹시 기뻐하면서 샘 안으로 데려갔다. 영웅 모험의 목표가 미지의 아버지를 찾는 것일 때 여기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상징체계는 시험 및 정체 고백의 상징체계다. 위의 경우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시험은 되풀이되는 같은 질문과 무시무시한 시선으로 나타난다. 대합 아내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대나무 칼로 위협함으로써 아들을 시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웅의 모험에서 아버지의 시험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아왔다. 조너선 에즈워드 앞에 앉은 회중들에게 이 아버지는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되고 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영웅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대표한다. 스승으로서 혹은 황제로서 그의 말은 곧 법이다. 이제 근원에 접한 영웅은 중심의 정직과 조화를 가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정적과 조화. 그는 수많은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중심인 세계의 축, 세계산, 세계수가 투영된 상이다. 세계수는 월드트리인데 나무를 그냥 수림할 때 수로 했네요. 그는 대우주의 완벽한 소우주적 거울이다. 그는 보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지각함과 같다. 이제 그에게서 은총이 만방으로 퍼져나간다. 그의 언어는 생명의 바람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표로서의 성격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수도 있다. 이 위기는 황금시대의 황제 젬시드에 대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전설에 그려져 있다.